세무사님, 그래 뭐 물어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뭐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상 유언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기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유언하면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유언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유언의 한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런 그 유언 재산 그런 것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지. 그래서 좀 특징을 보면은 이런 법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효력을 지니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제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자녀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사람 되겠지. 그런 사람들의 강요에 해서 한 그런 유언은 이제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그리고 유언장이나 여러 가지 그 유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위는 엄격한 법률 형식을 지켜야 되는 거지.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유언은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지. 그래서 좀 일방적인 측면도 있는 거지.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걸 쓰면 쌍방이잖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게 있지. 세무사님, 그러면 유언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 번 남길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야. 그게 중요해. 그게 내가 한번 예를 해줄게. 봐봐. 이제 그 내 은행 친구 중에 PB가 있어. PB가 있는데 이제 딸하고 이제 어머니가 온 거야. 그런데 딸하고 왔는지 그랬는데 막 이제 딸이 어머니 이제 이거 유언 이렇게 써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 인생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인생이 딱 보니까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그랬대.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유언은 최종적이거든.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보살개구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마음껏 써줘. 얼마든지 변경이나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사망 전에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쓴 유언장이 유효한 건가요? 그 전에 쓴 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제일로 마지막에 쓴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일로 마지막에 다툴 수가 있잖아, 여러 가지. 내가 여기서 바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유언을 썼어, 가을날. 환절기도 되고 가랑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날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유언을 쫙 썼어. 그래서 서명도 하고 자필 서명도 하고 10월 어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쓴 거야. 10월 어느 맑은 날에 이석재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이게 그래서 날짜까지 딱 써야 돼. 시간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그 법적으로 정해진 유언의 형태라든지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민법에 보면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어. 이게 첫 번째로는 자필유언, 그 다음에 공중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비밀 증서에 대한 비밀 증서로 하는 유언, 그 다음에 구서증서라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거.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자필유언이겠지. 이 자필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정말 이게 중요해. 자필유언. 첫 번째는 이 유언장을 갖다가 먼저 5가지야. 이 5가지를 정말 유념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의 그 자서로 해야 돼. 자기의 글씨로 다 써야 되는 거야. 대필하면 안 돼.
그리고 사본 제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구술에 의한 것도 안 되고 워드로 쳐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정확히 써야 돼. 끝까지 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어느 맑은 날에 그 다음에 뭐 추운 겨울날 안방에서 이렇게 써도 안 돼. 날짜까지 딱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주소도 끝까지 다 써야 돼. 세 번째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명도 써야 되고, 성명을 또박또박 써야 되고, 마지막에 도장이나 지장, 이걸 찍어야 돼. 자필로 써야 된다. 다. 끝까지 다. 중요해. 두 번째, 날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날짜, 연, 월, 일까지 다 써야 된다. 성명 써야 된다. 주소 써야 된다.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꼭 지켜줘야지.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 첫 번째는 아까 유언장 이제 자필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필로 다 썼어. 이제 본문을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재산이잖아. 재산이 봤더니 너무 써야 될 게 많아. 이렇게 그 통장 주민번호도 써야 되고 토지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 뒷장은 뭘로 썼냐면은 워드로 썼어. 아니면 엑셀로. 그래가지고 쫙 뽑았어. 거기도 이제 도장 찍고 날인도 했어. 이 경우에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 다 자필로 써야 돼. 죽었다 깨나도 다 자필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게 자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면 재산 목록에 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 금융사에 뭐 얼마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주소라든지 금융사 이름이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다 써야 되나요? 다 써야지. 쉬운 일은 아니네요. 두 번째 퀴즈. 아까도 얘기했는데, 내가 내려고 하는 퀴즈가 어느 맑은 날에였는데, 패스. 연월일을 월까지 다 써야 돼. 세 번째. 성명 써야지, 성명. 성자를 빼고 이름만 써도 될까? 안 돼. 성과 이름을 다 써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인장과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돼. 자, 여기서 퀴즈. 사인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사인. 안 됩니다, 사인. 사인이 안 된 것은 우리 민법상 사인은 날인의 범위에 속하지가 않아.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돼. 반드시 인감 도장을 써야 될까? 도장을 써야 될까? 아무 도장이라 상관없어. 인감 도장 안 찍어도 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상속을 못 받은 자녀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첫 번째 딱 봤어. 유언장이라고 딱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언에 흠결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 아까 뭐라고 했지? 자필로 썼는지, 그 다음에 연, 월, 일 다 썼는지, 성명 썼는지, 주소 썼는지, 일자 썼는지, 이런 것을 체킹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될까? 이제 그 자유의사대로 썼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필 유언은 반드시 사망인 망인의 그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썼으면은 이 사람 이제 소송 들어가면은 유언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자유의지냐 아니면은 간회해서 썼느냐 이런 걸 다투임하는 거지. 내가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유류분이라고 있어. 내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사인증여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처음 들어봐요. 사인증여 같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볼게.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인 거야.
근데 조건이 붙었어. 내가 죽으면이라는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써줄게 해가지고 징역 계약서를 쓰는 거지. 징역 계약서를. 이거는 그러니까 징역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유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징역 계약은 어때? 내가 너한테 징역할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오케이.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려운 말로 하면. 어쨌든 쌍방이 의사 합치를 해가지고 이게 그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대법원 판례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제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내연 관계야. 진짜 부인은 진순이라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편하게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름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전 A하고 B라고 하기보다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갑돌이 주니어를. 그러니까 갑순이가 어떻게 했어? 얘 저기 주니어 키워야 되니까 당신 죽으면 나한테 달라. 그 A 빌딩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어. 네. 나 죽으면 이걸로 갑순이 가져.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게 조금 못 믿음직하니까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딱 생각을 한 거지. 아까 금방 얘기한 게 사인 증여 계약서가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죽으면 너 죽게 오케이 한 게.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잖아. 둘이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약 파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건 계약서잖아. 계약 일방이 파기를 할 수가 있어? 계약서는 일방이 파기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민법에 보면은 이런 사인 증여는 유언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재판까지 간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말도 안 했는데 2017년 대법원 판결에 이거는 유언 증여하고 유언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그 증여하는 사람이 파기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유언 받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유언 받는 거하고 똑같지.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뭐 굳이 유언을 하지 뭘 이런 증여계약을 뭐하러 해. 그런데 딱 한순간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는 취소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언장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유언을 했는데 무효화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증여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사인 증여도 사망 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이랑 철회가 가능한 건가요? 변경 가능하지. 철회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인 증여는 뭐 2024년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렇게 해서 남겨놨어요. 네, 실제 사망은 26년에 했는데 증여를 유언을 25년도에 남겨놓은 거죠. 사망 1년 전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갑순이한테 뭘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했던 사인 증여는 무효화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효화 되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10월 어느 날, 어느 맑은 날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무조건 최종본. 네. 이거 검증이 안 돼서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참고로 나는 세법 전문가고 이건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 변호사님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